오늘은 위진남북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먼저 위진남북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위진남북조가 어떠한 시대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한나라에 대해서 배웠죠. 한무제 업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배웠죠. 그 한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서요, 한나라는 조금씩 쇠퇴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호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호족들이 점점 성장해서요, 위, 초, 오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위나라의 조조, 그 다음에 총나라의 유비, 그 다음에 오나라의 송건이 있겠죠. 이 삼국지라고 하는 이 시대를 마감한 게 바로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가 바로 사마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세운 진나라인데요. 이 진나라는 삼국을 통일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오호에 의해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호가 이 진나라를 밀어내고요, 북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밀려났던 진나라는 남쪽으로 가게 되면서 남북조의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시대를 우리는 위진남북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는 이후에 수나라가 생겨나게 되면서 통일이 되게 되고, 수나라는 여러분들 잘 알죠? 고구려를 열심히 침공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해서 당나라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위진남북조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위진남북조에서 우리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다. 5호 16국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5호 16국이라고 하는 내용은 5개의 호, 5개의 호라는 건 뭐냐면 5개의 오랑캐를 뜻합니다. 제가 여기 다 적어놨는데요. 선비, 흉노, 저족, 강족, 갈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5개의 오랑캐들이요, 각각의 국가를 세웠는데 그 국가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니 16개라서 우리는 이 잠깐의 시대를 5호 16국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이 5호 16국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요,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에 이 혼란을 통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북이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북이는 쭉 올라가 보니까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죠?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선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선비족이 세운 북이라는 뜻이에요. 이 북이를 세운 선비족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 친구들은 다 정착을 하지 않고 유목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진행한 게 바로 한화 정책입니다. 여기서 이 한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오랑캐가 아닌 중국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화, 그러니까 중국인처럼 살아가자라는 의도로 이러한 정책을 내게 되고요. 그 정책의 결과 황제 지배 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황제 지배 체제 자체가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한화 정책을 통해서 황제 지배 체제를 확립하게 되고요. 자, 이 와중에 남쪽으로 쫓겨간 여기 이 친구들이 새롭게 국가를 세우거든요. 이게 우리는 남조라고 부르고요. 이 남조의 첫 번째 국가가 바로 동진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동진은 시간이 지나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멸망하게 되면서 다시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 순서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진에서 송, 제, 양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지만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도 강남에
북쪽에서 온 친구들이 선진 농업 기술을 보급하게 됩니다. 자, 강남, 그러니까 여기 중국의 회화강을 기준으로 강남이라고 하는데 이 강북에서 엄청나게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강남으로 내려와서 그 농업 기술을 따뜻하고 날씨 좋은 곳, 이 강남에서 선진 농업 기술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 강남의 경제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다 위진 남북조, 남조와 북조의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은 위진 남북조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정치와 사회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정치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뭐냐면 부품 중정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여기다가 부품 관인법이라고도 썼죠. 우리 교과서에 241페이지에서는 부품 중정제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사서 푸시는 문제집에는 부품 관인법이라고 쓰여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부품 중정제는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끝까지 완벽하게 한번 다 써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지방에서 여론을 살핀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방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더라, 누가 공부를 잘하더라, 예솔이가 착하더라, 이현이가 공부 잘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여론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정관들 중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어떠한 도에서 뭐 우리나라를 쳐볼까요? 경상북도에서는 민주가 공부 제일 잘하고, 경상남도에서는 금이가 제일 잘하고, 충청도에서는 성원이가 제일 잘하고, 이렇게 하면 재능이나 인품을 기준으로 이렇게 중정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앙에다가 얘네들이 공부 열심히 한다더라 라면서 말을 해주면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친구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관리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중정관과 친한 사람들 그리고 중정관과 가까운 사람들이 관리가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귀족이 한 번 되면 그 집안 사람들 전체가 다 귀족이 되는 시대가 벌어집니다. 그 시대를 바로 이 위진남북 시대 가장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가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합니다. 귀족 집안은 무조건 귀족으로 살아가고요. 귀족이 아닌 집안은 귀족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없었다라기보다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이 부품 중정제입니다. 부품 중정제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화 같은 경우에는 둘이 같이 썼는데요. 한번 보면 이 당시에 위진남북조라는 그 시대 자체의 이름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혼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라고 하는 그 시절에는요, 위, 촉, 오라고 하면서 세 개의 국가가 분열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 때 약간의 뭐가 있었습니까? 평화가 있었지만 5개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요. 자신들만의 국가를 만들면서 진나라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가 되면서 남쪽과 북쪽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자체는 단어 혼란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정말로 피폐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기댈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기댈 곳을 찾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첫 번째로 불교고요. 두 번째가 도교라는 종교입니다. 이 불교는 처음에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과 삼국으로 전래가 되는데 이때쯤 되면 중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죠. 이 북쪽에 있던 망조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한화 정책이라고 했죠. 이 한화 정책의 일환이 바로 불교를 국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식을 만든다라고 했죠. 자, 그런 의도로 북조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불교를 수용해서요, 거대한 사원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뭐 민강석굴이라든가 중앙석굴이라든가 이러한 커다란 거대 석굴, 거대 사원들이 바로 이때쯤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또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하가 되어 있죠. 중국 사람들이 내려가서 만든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교를요, 자신들이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좀 더 자신의 학식을 쌓는 용도로 귀족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내용을 심화해보자면 이 삼국의 전례라고 했는데 이 삼국은요 바로 한반도죠. 한반도에 위치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삼국의 전례가 된 국가는요 바로 고구려의 전례가 되고요. 전례를 할 때 전진이라는 국가에서 순도라는 스님이 와서 불교를 알려줬다라고 해요. 그리고 백제에서는 동진의 마라난타라고 하는 스님이 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전진, 동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진은 북조에 있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동진은요 바로 남조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북조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백제는 남조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요 도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도교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삼국의 문화를 배울 때 산천을 숭배한다든가 신선사상 같은 게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여기도 산천을 숭배하고 신선사상 이런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국만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청담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청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유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내세운 사람들이 만든 사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중림치련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등지고서 대나무 숲에서 살아가는 7명의 현인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도교, 청담 사상이라고 하면 중림치련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또 마지막으로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제자백과를 배웠죠. 제자백과 속에 있는 노자와 장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죽이지 말고 살생을 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라 그런 거 이러한 내용들이 도교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적었는데 이 정도로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벌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한 번 귀족은 영원한 귀족, 그 다음에 한 번 평민은 영원한 평민이기 때문에 문벌귀족 사회라고 하면 이 귀족들만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문화를 귀족적인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귀족적인 문화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241페이지 보면 여기서 보면 시에서는 도연명, 서예에서는 왕이지, 그림에서는 고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떨쳤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귀족적인 문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위진남북조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